속보입니다. 오늘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중국이 한국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왜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길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조차 한국의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 그 비밀이 2025년 제네바의 한 회의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지, 특히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어떻게 중국의 최대 악몽이 되었는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안보 질서가 걸린 치열한 권력 게임의 실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슨 박사입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해온 영국 출신 군사 전략가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테이블 주위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중국 대표장 위안의 목소리가 장내를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 포럼에서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위한 새로운 다자안보 협력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물론 주요 결정권은 지역 내 최대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 위안의 말에 일본 대표 사토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질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실효성 있는 안보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 앉아 이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회의 자료를 훑어보던 중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죠. 한국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된 도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듯 했지만 경험 많은 분석가의 눈을 속이기엔 너무 명백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는 한국 대표 김정현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존재감 없는 조연처럼 다뤄지고 있었죠. 장 위안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님도 참관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종 협약에는 한국도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정현이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사토가 그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어요. 한반도의 안보는 사실상 미국의 해구산과 중국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안보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오만한 무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장 위안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은 자유토론 시간이 아닙니다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아시아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방금 들은 몇몇 주장들은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메슨 박사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무시하려 했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군사훈련 데이터와 실제 작전 능력을 분석한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세계 군사력 순위 도표를 띄웠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만 봤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급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전 전투 능력과 기술력을 분석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장 위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의 병력은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의 오만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대표님, 현대전에서 단순 병력 숫자는 더 이상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진정한 전투력은 장비의 질과 운용 능력에서 나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독특한 회복력과 적응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의 투지가 그들의 국민성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 회복력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적 우수성을 결합했습니다. 사토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건 그저 문화적 특성일 뿐이지 실제 군사력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사토 대표님, 군대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OECD 국가 중 수학, 과학 성취도 최상위권인 국민들이 군에 입대해 첨단 무기를 다룰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 대표 존슨이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실제 무기 체계와 전투력은 어떻습니까? 결국 현대전은 첨단 장비의 싸움이니까요. 저는 바로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충격적인 정보들을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제 말에 모든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조작해 한국의 무기체계 도표를 화면에 띄웠어요. 현재 한국은 전 세계 1위 전차 K2, 흑표,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천둥, 세계 최강급 재래식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대형 디젤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죠. 장 위안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국 기술의 복제품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K2 전차와 중국의 99식 전차 러시아의 T-90을 비교 분석한 결과 K2는 독창적인 기술로 두 전차를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표적 탐지 및 교전 시스템은 미국의 에밀-A, 에이브람스보다도 우수했어요. 저는 다양한 전차 성능 비교표를 화면에 띄웠고 회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최근 KF-21 보라매라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완전히 독자적인 항공우주 산업 기반이 있다는 증거죠. 존슨은 조금 움츠러든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전 경험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 중 가장 잘 검증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9 자주포 영상을 화면에 띄웠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노르웨이의 영하 30도, 눈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상 50도, 사막에서 베트남의 열대 우림에서도 고장 한 번 없이 작동하죠. 사토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K9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터키 등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K9를 자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제공한 K9는 러시아의 ES-19, 무스타와 직접 대결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더 빠른 기동성, 더 긴 사거리, 더 높은 정확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한국의 해군, 특히 잠수함 전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에 관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3년간의 조사를 통해 모은 귀중한 자료였죠.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운용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장 위안은 비웃듯이 반응했어요. 박사님, 중국은 현재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작 20척 미만이죠. 그의 오만한 태도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질과 운용 능력입니다. 한국이 처음 잠수함을 도입한 것은 1991년으로 불과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운용 능력입니다. 회의장의 대형 화면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상세 도면이 나타났고, 그 성능 데이터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3,99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공기 부류 추진 체계 AIP를 탑재해 2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순항 미사일과 SLBM을 발사할 수 있죠.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니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장 위안은 중국 대표단과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림팩 훈련에서의 한국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1998년 한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고작 7년 된 신생부대로 림팩에 참가했어요. 저는 잠시 긴장감을 주기 위해 말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초보 부대가 가상 전투에서 미 해군의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적함 13척을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채 격침시켰습니다. 존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계속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04년 림팩에서 한국의 장보고함이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를 포함해 무려 30척의 적함을 격침시켰다는 점입니다. 항모를 호위하던 이지스함들과 순양함들의 방어막을 뚫고 항모까지 격침시켰죠. 이 사건 이후 미 해군은 충격을 받아 대잠전 사령부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미국 대표 존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전투 능력은 단순히 장비의 우수성이 아니라 운용 기술과 전술적 창의성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해군은 소음 감소 기술, 기만 전술, 적의 소나를 회피하는 방법 등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2022년과 2024년 림팩 훈련 결과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2년 림팩 훈련에서는 한국 해군이 상륙군 사령관을 맡았고 2024년에는 연합해군 구성사의 부사령관이 되어 미군과 함께 전 세계 해군을 지휘했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신생 해군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대표 김정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자세는 이제 강력한 자신감으로 보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느끼며 저는 한국 지상군의 무기 체계로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기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그것을 구매한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K2와 K9 도입 국가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이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들이 모두 지형과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북극권의 혹한에서도 중동의 사막에서도 열대우림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사토가 불쑥 물었습니다. 그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미국은 도입하지 않았나요? 존슨은 조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군수산업의 자존심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K9의 많은 기술적 요소를 자국의 차세대 자주포에 반영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과 그것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화면을 전환하여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핵무기 개발 현황 자료를 띄웠습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직접 5대 전략무기 중 하나로 핵추진 잠수함을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 핵무기를 탑재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모든 참가국이 공감하는 문제였죠. 더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 습득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평양의 허풍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죠. 저는 한국의 대응 전략을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발언에 장 위안과 사토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능력과 그 전략적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3-2004년경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포착하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원자로 분야는 대비밀 사업으로 지정되어 연구가 계속되어 왔어요. 회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보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등의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죠. 현재 문무대왕 연구소라는 코드네임의 프로젝트에서 70MW급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한국 원자력 기술 관련 도표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념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지구상 어느 바다에서든 몇 개월간 잠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그런 제약 없이 장기간 수중에 머물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요. 존슨이 의외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니 놀랍군요. 미국도 이런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주요 과제는 소형 원자로의 콤팩트한 설계와 안전한 통합인데 한국은 이 기술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추고 있어 원자로 통합 후 완성까지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죠. 장 위안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지역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 포럼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장 대표님, 왜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무기 개발인데요. 장 위안은 제 질문을 회피하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조사의 핵심 부분을 공개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역사와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화면에 한국 역사 속 주요 방어 전쟁들의 장면을 띄웠습니다. 임진왜란부터 한국 전쟁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장면들이었죠. 한국은 5천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죠. 반대로 한국은 역사상 900회가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회의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죠. 타국을 침략한 역사가 없고 오직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싸워온 국가.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의 모든 무기 체계와 군사 독트린은 철저히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김정현 대표가 침착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매슨 박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오직 방어와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 위협과 잠수함 전력 증강 자료를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잠수함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죠. 북한은 현재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심지어 미국 서부 해안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 전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장 위안이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은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비 경쟁은 이미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제 태블릿에서 또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특성이었어요. 한국이 계획 중인 핵추진 잠수함은 4,000톤급으로 도산 안창호급보다 약간 더 큰 규모입니다. 70MW급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고 현무사,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순전히 방어용이며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회의장을 둘러보니 많은 대표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위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서 특정 문서를 불러와 화면에 투사했죠. 제가 우연히 입수한 이 문서를 보십시오. 화면에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저지 및 해군력 억제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분명 이번 포럼을 위한 내부 준비 자료였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포럼을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해군의 개입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고립화라는 구절입니다. 장 위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가짜 문서를 만들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유출된 것으로 저는 세 개의 독립적인 소스로부터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번째 문서입니다. 화면에 대만 유사시 한국 해군 견제 방안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군사전략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 해군 때문에 그 첫 시작부터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저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수함 전력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령 저격수 역할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좁은 해협을 건너가야 하는데 한국의 잠수함들이 이 길목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중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도 그 바다를 마음대로 건널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위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화면에 대만 해협과 중국의 상륙, 작전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 잠수함의 예상 작전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에게 대만 침공의 핵심은 속전속결인데 그 속도전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잠수함 운용 능력과 미사일 전력을 가진 한국 해군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국 해군이라는 뜻이죠. 저는 장 위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중국은 향후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해군이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한국의 해군력과 잠수함 전력 증강을 저지하려는 것이죠. 장 위안은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대신 중국 대표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급하게 무언가를 상의했어요. 베트남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초안으로 생각했지만 필리핀 대표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참관국 지위로 낮추는 방안이 사전에 논의된 것 같습니다. 존슨은 김정현을 향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미국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제 한국 대표 김정현에게 향했죠.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슨이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최근 한국 해군의 림팩 훈련 성과와 잠수함 전력을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왜 그렇게 한국을 견제하려 하는지 분명해졌어요. 김정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오직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어 능력 향상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 위안이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은 이미 방어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장 대표님,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군사력이 철저히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반면 중국은 글쎄요, 역사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장 위안과 중국 대표단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장 위안은 명백히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억지로 침착함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메슨 박사님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아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존슨이 말을 끊었습니다. 장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공개된 문서들은 중국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는 어떠한 안보 협력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면 그들의 군함과 상륙함은 한국 잠수함과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진짜 이유죠. 이번 포럼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술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장 위안은 더 이상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회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현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관국으로 취급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존슨이 김정현의 말에 즉시 호응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이 안보 협력체의 핵심 의사결정 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대표들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갑자기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진정한 난처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다시 모이겠습니다. 모든 대표단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일시 중단되고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태블릿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김정현이 다가왔어요. 메슨 박사님, 오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 해군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김정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격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억제력입니다. 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점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항상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존슨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대표님, 카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미국은 한국과의 해군 협력, 특히 잠수함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논쟁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호텔 라운지에서 존슨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메슨 박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도 한국의 잠수함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에서의 성과를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슨 대표, 한국은 잠수함 운용 역사가 짧지만 그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어요. 이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술적 창의성과 운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존슨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핵잠수함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없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그들은 이미 SLBM 개발에 성공했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죠. 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중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난 것에 당혹스러워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타협책을 제시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을 단순한 참관국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예상대로 장 위안의 태도는 약간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덮으려는 듯했죠. 어제의 문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그러한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며 중국은 모든 관련국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안보 체제를 지지합니다. 사토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견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의사결정 그룹의 중심에 섰고 김정현의 의견은 존중받았습니다. 중국의 한국 견제 시도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죠. 회의가 끝나고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세계 안보 지형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용한 강국이 마침내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김정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메슨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호수 너머로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은 세계가 한국이라는 조용한 강국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역사적 순간의 기록입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 특히 그 바다 밑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온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제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잠수함들처럼 때로는 가장 조용한 존재가 가장 강력한 힘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평화의 바다를 지켜나갈 한국 해군의 미래에 경의를 표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